지난 8월 18일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3국은 정상회담을 열고 당면한 외교적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속보로 전해진 회담의 결과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3국이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에 대해서 유사시에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국내에서는 실망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물론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고 태평양 방면에서 영향력을 늘리는 것은 반갑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만을 위해 군사를 움직이는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의 의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만이 그동안 한국에게 취했던 태도가 영 고가웠기도 했고 말이죠. 한국으로서는 대만에게 중국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만큼의 외교적 정치적 카드를 쥐어주고 대만이 스스로 그 카드를 활용해서 몸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이나 일본 등 동북아의 다른 국가들은 다들 그런 방식으로 천둥벌거숭이 같은 중국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희망사항이 무색하게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대만의 상황에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공식화해버렸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 한국은 이제 미국의 억지 부탁을 들어준 대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는 오히려 한국에게 있어 장기적인 이득이 될 가능성도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의 한 안보 전문지가 한국에 핵잠수함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나 국제조약 의무를 해치지 않으면서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중요한 상대한테만 초청장을 보냈던 캠프 데이비드 별장. 정상회담 장소가 이곳으로 결정된 것만으로도 전문가들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끼고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장 먼저 들려온 소식은 다름 아닌 한미일 정상회담의 제도화 및 정례화였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3국 정상이 주기적인 회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국가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야기할 만한 사안은 지금으로선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중국입니다. 8월 18일 BBC는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다름 아닌 안보 협력이었다면서 미 국무부 장관 토니 블링컨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3국의 안보 보장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역량 강화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3국 안보 보장에서 나아가 보다 폭넓게는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죠. 현재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안보 문제는 거의 전부 중국에서 비롯된 것들. 사실상 3국의 협력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캠프 데이비드에서 논의된 한미일 안보 협력 방안은 국제적 협의체로서 상당한 억제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꼽히는 것이 쿼드와 오커스입니다. 미국, 호주, 일본, 인도가 맺은 쿼드는 정상협의라는 점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체와 비슷한 점이 있으나 안보 협력의 수준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영국, 호주가 맺은 오커스의 경우 군사기술의 공유와 협력을 전제로 하고 그 목표가 태평양 일대의 세력 균형이라는 특징이 있죠. 한미일 안보협력체는 정상협의급인데다가 중국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두고 안보협력을 꾀한다는 점에서 쿼드를 넘어서 오커스 수준의 강력한 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면 오커스라는 단어에서 크게 느끼는 바가 있죠. 오커스가 결성되었을 당시에 그 가장 큰 여파는 바로 호주 해군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 허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일대 파란을 몰고 왔습니다. 비밀이 많은 동구권과는 달리 서방에서 대놓고 원자력 무기를 새롭게 확보한다는 것은 주변 일대의 힘의 균형을 크게 뒤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호주에게는 부족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일과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핵잠수함 확보를 포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호주는 언젠가 확실히 핵잠수함 전력을 손에 넣는다는 의미죠. 그러나 한편 고작 호주에 비견되기엔 억울할 정도로 핵잠수함을 바람하지 않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한국입니다. 주변을 둘러싼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를 상대로 한국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억제력이 곧 핵잠수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2차례에 걸쳐서 핵잠수함 확보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기술적 문제나 정치적 문제 등으로 모두 실패로 돌아갔었죠. 그러나 이런 사정을 세계는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손에 넣는 것은 단순히 북한을 도발하는 행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 공유를 선언하면서 굳이 한국에게는 핵잠수함 기술을 줄 일이 없다고 성명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대로 한국은 영영 핵잠수함을 얻을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번 안보협력체의 신설이죠. 만약 정말로 이 안보협력체의 지위가 오커스에 비견되는 수준이 된다면 호주의 선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다시 한번 핵잠수함을 허용할 가능성이죠. 다만 오커스와 달리 이번에는 협의체에 들어있는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핵잠수함이 없습니다. 오커스의 경우 미국의 무기나의 영국의 기술로 만든 새로운 핵잠수함을 호주에 배치하는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안보협력체의 경우 미국에만 핵잠수함이 있어서 어느 쪽에 어떤 방식으로 핵잠수함을 제공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물론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한국입니다. 만약 핵잠수함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그 효과로 협의체 당사국 간의 해군력을 균일화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편이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로 작전을 짜는 데도 도움이 되고 동북아 영내의 힘의 균형도 덜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해상자위대보다는 한국 해군에 손을 들어주는 편이 적절합니다. 또한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신형 기종을 개발할 만한 기술적 기반이 더 탄탄한 쪽이 바로 한국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각자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수출 또한 노리고 있는 가장 현대적인 잠수함 기종만 보더라도 그 점은 확실하죠. 이러한 관측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정상회담 하루 전인 지난 8월 17일 핵잠수함을 향한 한국의 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매체는 북한과 중국의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인들 사이에선 유례없는 친핵 감정이 발생했고 지난 4월의 워싱턴 선언이 그 효과 중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핵 전력에 기댈 뿐 한국의 실질적인 핵무장 가능성은 오히려 닫아버렸죠. 그러나 제3자가 해외 분쟁에 관여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너무 큰 사례가 아직까지 모두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이 때문에 비핵 국가로서의 한국은 문서 기반 안보 공약이 항상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핵무장한 북한에 대해 재래식 무기로 거부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가장 간편한 해결법은 NPT를 우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체가 평가하기에 한국이 NPT를 우회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한미 핵협정 수정을 통한 한국의 핵잠수함 획득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것은 핵 확보를 외치는 한국 내의 주류 의견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게 된다면 SLBM을 탑재한 적 잠수함을 수개월 동안 감시 추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북한 해역이나 해상 통신선 부근에 머물면서 적의 핵시설과 지휘부를 정밀 타격한 뒤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재래식 대비 속도와 선상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더 많은 미사일 발사관과 어뢰 발사기를 장착하여 타격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이나 영국처럼 핵잠수함에 특수부대 운송 차량을 실을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한국은 전술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습니다. 매체가 단언하는 바에 따르면 한국이 적의 핵자산을 억제하는 가장 적합한 수단은 핵미사일을 탑재하지 않는 핵동력 공격 잠수함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된 유능한 원자력 기술, 세계 최고의 조선 능력, 증가하는 국방 예산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R&D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면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임무 유연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국 해군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에 대한 억제기 역할을 하는 동시에 북한이 미래에 확보할지도 모르는 잠수함과 탄도 미사일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방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반격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이며 이는 한국 핵 잠재력의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핵잠수함 없이는 한국이 미국에 대해 제공하는 지원도 제한적일 것입니다. 당장 한국은 오로지 북한에만 집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이미 새로운 냉전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은 이를 제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은 이미 미국의 해군을 능가했으며 러시아는 미국 잠수함을 견제하는 데 열중입니다. 미 해군은 50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유지보수 및 훈련 일정으로 인해 정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잠수함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30개에 달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잠수함과 맞서야 하며 심지어 그 수는 증가하고 있죠. 매체에 따르면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이미 한국의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0년 안에 독일, 일본과 같은 주요 잠수함 강국에 버금가는 인프라, 잠수함 설계 및 조선 능력을 개발했죠. 게다가 한국은 미국과 합의한 기술 협력과 함께
핵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생산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에게 핵잠수함을 허용하는 것은 하나의 지름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과정이 불필요한 호들갑으로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이미 동아시아의 갈등은 격화될 대로 격화되었고 이젠 미국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